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이부입니다. 잠시 후 권혁중의 일타경제 코너에서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갑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도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네, 경제 이슈 풀이해드립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서민 금융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네네.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연소득의 100% 이상을 쓰는 가계대출자가 무려 157만 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올해 2분기 말 기준입니다. 국내 가계대출자가요. 조사를 봤더니 1972만 명 조사가 됐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517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38%가 가계대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계대출은 그냥 빚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중에서 이 가계대출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또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연소득의 70% 이상을 원리금 상환하시는 분들이 그중에 13% 정도 됐어요. 한 275만 명 정도가 조사가 됐고 네. 그 연소득의 70% 이상을 부채를 갚는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런 걸 DSR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70% 넘어간다는 얘기는 내 연봉,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 빼고요. 예. 그냥 다 대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숨도 안 쉬고. 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보다 더 심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100% 이상 원리금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내 월급 나오면 그거를 다 그냥 원리금만 갖고 있는 분들이 무려 157만 명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100% 이상이라는 얘기는 또 빚을 내야만 갚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신 분들이 지금 이 전체 가계대출자의 7.9%예요. 그러니까 사실 서민금융이 날로 지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통계에 딱 잡혔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중채무자죠? 맞습니다. 거의 조사를 해보면 다중채무자들이 많으신데 이 다중채무자는 이제 금융권 3곳 이상에서 이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을 우리가 보통 다중채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이 다중채무자의 4분의 1이 정말로 그 DSR 70% 다 넘어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 월급 나오면 최저생계비 빼고 다 빚 갚는 데 쓰시는 분들이 4분의 1 정도가 조사가 됐고 그 다중채무자 중에서 취약차주가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뭐 정말 돈이 많아서 뭐 3곳 이상에서 받겠다. 그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다중채무자이면서 취약차주이신 분들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득이 낮고 저신용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36%는요. 말 그대로 또 최저생활비 빼고 말 그대로 원리금을 갚는데 다 쓰고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서민금융이 지금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빚 갚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빚을 내서 빚 맞습니다. 갚고 예. 그러면 자꾸 빚이 더 쌓이고 이런 맞습니다. 거죠. 정부가 그래서 서민 및 취약층에 대한 채무 조정 지원 방안 발표했죠? 맞습니다. 10월 2일이었습니다. 금융위가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는데 저는 솔직히 이 공문 보고 파격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이제 선제적 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단기 연체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기 연체자는 연체 30일 이하를 얘기합니다. 단기 연체자 대상으로 해서 원금
감면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현행은요. 기초수급자 등 취약층은요.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돼야 됩니다.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에는 원금 최대 30% 감면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원래 없었다가 예. 2023년도 4월부터 새롭게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꽤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상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이런 취약계층. 연체 심화 전에 이건 도와줘야 된다. 상환 부담을 좀 선제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제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서 개선이 되는데 이번에 발표된 겁니다. 취약층은 여기서 말한 취약층은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령자는 70세 이상이신 분들. 예. 이런 취약층은요.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도 원금 감면을 해줍니다. 이번부터. 그러면 무슨 뜻이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은 정말 소득 근로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령자 70세 이상이신 분들도 연체가 되면 이게 30일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차만 되면 채무조정 지원하면은 이거 원금만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몇 퍼센트 해주느냐? 15% 감면해줍니다. 네. 이게 여기서 공문에 보면 감면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조금 돌려서 얘기하면 탕감이거든요. 그러니까 15%를 아예 원금에서 그냥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봤을 때 원래 없던 제도이기도 하고요. 아 이건 정말 파격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원금 100% 탕감도 있다면서요?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공문에 아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과감한 지원이라고 아예 그냥 공문에 써져 있는데 정말로 과감해요. 소액 취약 채무자를 채무 면제해 주는데 여기서 100% 면제해 줍니다. 이게 공문에도요. 신설이라고 돼 있어요. 신설. 새롭게 예. 들어왔는데 이게 영국의 부채 구제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연체 90일 이상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은 원금 최대 90% 감면을 지원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예,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소액 채무해야 돼요. 1,500만 원 이하야 되고 그다음에 조정 신청한 다음에 원금을 3년 이상 50% 이상 갚아야지만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나머지를 감면해 주는 게 기존 제도였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이제 감면을 해주는데, 근데 이번에 바뀐 거예요. 개선이 됐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이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취약층에 대한 채무 면제가 되는데 채무 면제 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그다음에 연체 1년 이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채무를 이제 100%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던 게. 야, 이거 채무 100%면은 사실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채무 상환을 유예를 1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는 뭘 조사하냐면 채무 부담 능력을 이제 체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소득 대비해서 총 부채액이 얼마냐. 이걸 먼저 조사를 한번 한 다음에 1년 후에 다시 한번 봅니다. 총 채무액 대비 이제 소득 대비해서 총 채무액이 어떻게 됐는지 그 비율을 따져요. 한마디로 이 사람이 소득이 더 감소됐거나 정말로 그 취약차주거나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면은 이제는 그래 이분은 100% 감면 500만 원 이하니까 어차피 그러면 예. 총 500만 원 대해서는 원금 100% 감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 탕감이거든요, 이거 그냥.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없던 제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좀 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 현상 나타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걸 악용하신 분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게요.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이런 어떤 지금 제가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면 아마 청취자분의 의견들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 실제 제가 이제 만나본 분들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야, 성실 상환하신 분들 이거 역차별 아니냐. 그러니까요. 나는 지금 카드빚 내면서까지 지금 빚 갖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빚을 내서 빚을 갖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나는 연체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되면 역차별 아니냐 이런 말도 하고요. 네. 이거 결국에는 뭐 연체를 유도하는 정책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시는데 이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정말 새 출발의 기회를 준다는 거죠. 정말 어떤 갑작스럽게 실직하셨거나 뭐 건강 문제로 인해서 빚을 못 갚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새 출발 기회를 줄 수 있는 뭐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부정적인 거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상 부실 채권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를 이제 할인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민 대출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겠죠. 어차피 본인들한테 손해니까. 더 어려워지죠. 네, 그렇지. 그래서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이 부정적인 측면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아무튼 이렇게 하기로 한 거니까 네, 한 1년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나요? 네, 이게 소액 생계비 대출인데요. 이게 소액 생계비 대출은요.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그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이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제도가 실행됐을 때 저는 이게 과연 성공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성공했거든요. 그때 제가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또 깨달았는데 예. 이자가요 15.9%예요. 이자가 센데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 받으려고 줄까지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소액생계비 대출의 제도를요 조금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 이번에 이제는 10월 2일에 나온 제도입니다. 현행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한도로 해서 15.9%로 금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실 상환 시 금리가 인하되고 생애 1회만 이용 가능한 게 소액생계비 대출인데 요번에 개선이 된 게요. 이 금리 인하분을 이제는 내려줬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를 페이백으로 돌려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금리 인하분에 대해서 너 낮춰서 나중에 금액을 낮춰줬는데 그게 아니라 금리 인하분에 대해서 돈으로 줄게. 이거거든요.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예. 선택권을 제공하고요. 또 하나가 전액 상환하게 되면은 또 한 번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재대출해 주는 거죠. 생애 1회가 아니라 맞습니다. 원래는 한 번밖에 안 됐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다시 한 번 대준다는 얘기는요. 급할 때 사채 쓰지 말고 이걸 써라. 그 예. 뜻이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가 이번에 좀 바뀌었다라는 거에서 이런 어떤 제도도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1397번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시고 예약 받으시면은 바로 이거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부 공통 질문입니다.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송영훈 변호사 먼저 뜬 인물. 예, 누굽니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예. 자, 이번 주에 그 국회에서 이른바 검사 탄핵 청문회라고 하는 게 있었죠. 뭐 청문회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이화영 씨와 그 변호인들이 출석해서 이화영 씨 변명회장처럼 운영이 돼서 사실 특별히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여야 의원들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주진우 의원이 그 이화영 씨와 이화영 씨의 변호인 간에 그 작년 7월에 접견을 하면서 나눴다고 하는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녹취록에 굉장히 경천동지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팩트를 하나 알고 있다. 폭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두렵다. 변호사님 아무한테도 말씀하시지 마라. 이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변호사비 대납, 두 번째 무죄 재판 로비, 세 번째 정치자금. 정치자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면서 이화영 씨 변명회장으로 의도했던 이 청문회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나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상당히 곤란해지는 장으로 변했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금주의 뜬 인물로 주진우 의원을 선정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화영 그 전 부지사가 자기 변호인하고 나눈 대화잖아요. 근데 이걸 주진우 의원이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이게 지금 지난달 30일에 오마이뉴스에서 이 녹취록의 존재는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일부 내용도 보도를 했고요. 이게 지금 알려지기로는 뭐 이화영 씨 변호인 측에서 그 항소심 재판의 뭐 증거 자료로 제출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사건이 이화영 피고인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피고인도 있고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입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 가지 경로가 열려 있다고 보이고 주진우 의원 본인은 이것을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법사위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이화영 씨 측 변호인이 이걸 항소심 법원에 만약 증거로 제출했다면
이화영 씨한테 꼭 불리한 내용만 들어있는 건 아니겠네요. 이게 변호인이 제출한 게 맞고요. 그래서 그 변호인의 설명을 들어보면 유리해서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씨 말로는 주진우 의원님 이거 어디서 나셨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공판 기록을 함부로 유출했다고 해서 민주당 한 인사는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판 기록에 이제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해서 낸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력하게 의심되는 건 사실 검찰이라는 입장이고요. 또 주진우 의원이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고 있고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좀 들여다 달라라고 하는 건 이화영 씨가 이 변호인과 접견할 때 변호인이 아마 이제 동의하에 녹음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니 지금 김성태가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허위라는 취지가 이제 골자라는 게 그 변호인의 요지고 예. 그래서 그 맥락을 헤아려 달라고 재판부에 냈다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중 일부 내용이 주진우 의원 보기에는 이화영 씨한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라서 네. 공개됐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는 금주했던 인물. 저는 김대남 감사 그러니까 전 행정관이 일단 뭐 정치적으로 뭐 졌다 기울었다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뭐 존재감이 엄청 있는 분은 아니셨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쨌든 끝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고 대단히 일단 던진 충격파가 여당에 커서 그야말로 정치권의 뜬 인물이 된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좀 꼽아봤습니다. 뭐 그 얘기는 좀 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나눠보고요. 금주의 진인물은요. 송영원 변호사. 공교롭게도 같은 인물인데 사실 이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는 뜬 인물이 아니고 명백하게 진 인물입니다. 그 도저히 우리 정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음습한 정치 공작을 꾀하다가 그것이 지금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 김대남 감사가 그 서울의 소리하고 나눈 통화의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김대남 씨가 아니고 과거에 그 김대엽 씨의 녹음 테이프를 듣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이 허위 사실로 가득 찬 정치 공작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당 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지금 제가 금주의 진인물로 선정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만약에 사실관계가 더 가려지면 다시 몇 주에 걸쳐서 진인물로 등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금주의 진인물 장유미 변호사는. 저는 한동훈 대표를 또 좀 꼽아봤는데요. 뭐 네. 잘하고 못하고 이런 평가가 아니라 지금 일단 정치적으로 처한 상황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상징적인 건 대통령께서 국감을 앞두고 원내 지도부들을 따로 불러서 식사를 예.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공백, 그 빈자리가 상당히 커 보이는 자리였어요. 저는 대통령이 정말 만나야 될 자리, 국감이든 국회 일정이든 당의 하나의 단속이나 단일대우를 주문하려면 당연하지만 한동훈 대표를 만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공간을 대통령이 상당히 좀 닫고 있다. 그리고 이제 친한계라고 이제 분류되는 분들께서 아니 대통령이 왜 이렇게 오해를 자초하는 일을 선택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게 오해를 자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명백하게 메시지를 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는 일단 나와 이제 결이 다르다. 정치적인 방향성도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사실상 공격적으로 내는 게 이게 온당한 것인가?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차피 본론에 들어가서 저희가 많이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요. 2000년 총선 때 부산에서 총선 출마하고 이른바 공터 연설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때 벽에다 대고 유세를 하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의 평가입니다. 국민들께서 누가 옳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손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 주시는지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잠깐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 좀 더 풀어보면 대통령이 추석 전에 당 지도부와 만찬하려고 하다가 일단 연기시킨 상태에서 일부 최고위원만 불러서 만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연기된 그 당 지도부 만찬을 했는데 그 전에 독대를 요청했지만 독대에 응하지 않았고 뭐 한 30명 정도 모여가지고 대통령의 긴 뭐 발언이 좀 있었다고 그러고 한동훈 대표에게는 발언권도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게 또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바로 그 며칠 안 지나서 지금 원내 지도부 만찬이라고 해서 한 대표만 쏙 빼고 이렇게 불러다가 다시 또 만찬했고 이건 다 팩트죠, 그죠? 대부분 그렇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어찌 보면 좀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거 아니에요?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정치하시는 분이라고 믿지는 않고요.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독대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 숫자로 표현했을 때 뭐 30이면 필요하냐, 50이면 필요하냐, 혹은 90이면 필요하냐 이런 것에 관해서 그 필요성의 민감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독대의 기준점에 관해서 굉장히 허들이 높다면 또 그 필요성을 충족해가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충족이 되면 결국에는 만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만나지 않고 정치를 하실 수는 없겠죠. 근데 아무튼 한동훈 대표만 빼고 당 사람들을 이렇게 저녁 먹고 하는 게 자꾸 최근 들어서 잦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또 막 그 상황 속에서 단독을 달고 나오는 기사 중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자리냐라고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청한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몇 번을 청했습니까? 사실 독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뭐 유출된 거 갖고 시끄러웠지만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이런 만남을 청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대비되는 것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 타전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시간. 식사 시간이 더 길었거든요.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예. 그리고 주제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는 의대 정원들이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한동훈 대표가 있었던 자리에서는 현안 얘기는 없었죠. 네. 그냥 성과의 얘기만 있었을 뿐이죠. 이건 사실상 한동훈 대표를 고립시키는 그런 수순으로 간다라는 것 이상의 이하의 해석은 전 불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눈길을 끌었던 장면이 한동훈 대표가 참석했던 그 만찬 자리에서 이제 뭐 보도가 됐습니다만 드레스 코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넥타이를 하지 않기로.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넥타이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진위를 이제 의심하지 않는다고 송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걸 보는 국민들은 상당히 대통령께서 협량하시다, 속이 좁다 이런 걸 아주 즉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치적 배경에는 한동훈 대표를 멀리 떨어뜨리기 위한 정치적으로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제 월요일부터 국감 시작하잖아요. 매년 그런 연례 행사처럼 국감을 앞두고 뭐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들 이런 분들을 불러다가 대통령께서 식사 같이 하시는 것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국감의 최전선에서 뛰어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연례 행사처럼 있는 것 자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장 부위원장께서는 계속 고립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 일부러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는 제2의 이준석 만들기 작전이 이미 시작됐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정치는요. 누가 누구를 그걸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지만 누가 누구를 고립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고립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 결국 쫓겨났잖아요. 하지만 지금 국회의원 달고 또 당대표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고립시킨다고 해서 고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그 공터 연설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시점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벽에 대고 연설할 때도 나와서 듣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2년 뒤에 많은 국민들이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옳은 길을 가느냐 국민들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는. 조금 아까 뜬 인물 진인물로 꼽은 그 김대남 씨가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있는 시점에 그 김 여사가 그렇게 장시간 통화해서 녹취록이 나와가지고 그 참 유명해진 서울의 소리의 그 기자하고 뭐 또 장시간 통화한 녹취록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뭐 김 여사가 한동훈 대표 때문에 속상해하니까 한동훈 대표를 제대로 혼내주면은 뭐 어떨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거의 한동훈 대표를 방송에서는 이제 할 수 없는 비방용으로 XX 뭐 저 XX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시간 녹취록 속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좋아할 거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그냥 판단에 머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의혹 저 의혹을 제보 형식으로 이 해당 매체의 소속 기자한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여론조사를 70억 원어치를 돌렸는데 그중에 2번은 은근슬쩍 자기 지지도를 끼워 넣어가지고 이거 횡령이다. 이게 아마 이제 오늘도 보도를 보면 친한계에서 70억 2번 이런 거는 잘 모르던 사실관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 것이냐. 뭐 이를테면 일개 행정관이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그리고 그것이 사실 보도가 또 됩니다. 서울의 소리에서만 보도됐던 게 아니에요. 신주호 전 의원이 이제 인터뷰한 걸 보면 매경에서도 썼다라는 겁니다. 좀 조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원희룡 전 장관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걸 받아서 막 공세 하나의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황당한 걸 넘어서 이거는 실체를 좀 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저는 내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그래서 생각이 진상 듭니다. 조사를 지시하고 감찰을 지시했죠. 감찰을. 네. 근데 당내에선 또 응원은 아주 전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이건 사실상 해당 행위 아니냐. 한동훈 대표가 너무 정무적으로 잘못 풀고 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자기 비판 한번 했다고 이거 쫌생이나 할 짓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게 노선이 너무 그리고 이 전선이 당내에서도 갈리고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숙제가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할 얘기가 많은데 뭐부터 할까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하나하나 해보세요.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를 하면 예. 이제 뭐 70억 이런 거 얘기가 나오면서 뭔가 그 우리 청취자들께서 들으시면서 야 그래도 그 뭔가 여론조사를 그 정도 돈을 들여서 한 건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총선 당시에 전체 여론조사 비용이 70억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 4분의 1 정도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지금 뭐 서울의 소리에서 70억 얘기하는데 그것의 0.2% 정도 되는 비용이 사용이 됐고 그걸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원래 총선 때 우리가 그 정당에 대한 이미지는 그 당의 수장을 보고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식조사 같은 것들은 흔히 합니다. 정치평론가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사 중에 일부 문항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포함된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지금 70억의 0.2% 정도 사용이 된 겁니다. 전혀 비정상적인 조사가 아니고요. 이것을 허위사실로 침소봉대해서 아주 음습한 정치 공작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더더군다나 당시 총선 백서 TF에서 그 조사한 내용들은 굉장히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김대남 감사가 알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좀 광범위하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공작을 했을까요?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신분에서. 저 왜 했는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의문이고 이게 과연 그러면은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독 행동인지 아니면 이런 것을 누가 알려준 사람이 있었는지 혹은 알려주면서 이런 걸 좀 언론에 풀어봐라. 라고 이렇게 사주한 사람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그 나경원 의원이나 홍준표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알베르 까미가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지금 어제의 정치 공작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정치 공작에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덮고 넘어가면 보수 정당의 기틀이 흔들립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를 시끄럽게 한다고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앞서 우리 장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기를 비판한다고 감찰 지시를 하는 것은 뭐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 2017년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 시장께서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그 당시에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분이 홍준표 당시 대표를 그 여자를 무시하는 마초다 뭐 등등등 해서 비판을 써요. 맞아요. 이분 윤리위에 회부돼 가지고요. 당시에 제명 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홍준표 당시 대표도 이런 거 못하게 하셨어야죠. 본인 말씀대로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야권에서 이런 부분까지 들춰내서 아니 너희 당 중진은 이런 얘기를 하던데 과거에 이랬더라 하면은 저희가 얼마나 낯이 뜨겁습니까. 예, 예. 그런 말 듣지 않으려면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근데 이제 이게 같습니다. 좀 아까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한 대표를 고립시키는 거 아니냐, 뭐 제2의 이준석 만들기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와 연결이 되면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이 김대남 사건을 이 감찰 지시라고 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맞받아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분석이 나오잖아요, 정치권에서. 왜냐하면 친한계에서 워딩이 배후 그리고 무슨 공작 있었는지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배후라는 건 지금 표면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처럼 보여요. 여사를 또 이 사람이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전면전 양상으로 또 가는 것 같고 대통령실의 기류도 상당히 좀 묘하죠. 이거는 정확하게 대통령을 엄청 또 험담을 해요. 이 사람이 보면 대단히 이제 평가절하를 하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평가는 좀 대비되는 측면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 화를 내는 대상이 한동훈 대표로 보이는 거예요. 이 김대남 씨보다는 물론 이제 김대남 씨에 대해서도 직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내고 있는 걸 보면 그리고 대단히 의미심장한 게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 발로 나온 기사로 보이는데 비서관을 사실 참칭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면직을 시키려고 한번 뭐 검토까지 했었다. 왜냐하면 잠깐 직무대행을 했을 뿐이지 그 직을 맡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 또 이 서울의 소리 기자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나를 팽시키면 내가 양심 선언하면서 민주당 가서 영등포 구청장이라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쥐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대통령실의 이 상황 기류도 참 모호하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뭐가 더 부분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래 보이는 거죠. 본인의 워딩에 따르면요. 근데 지금 우리 장 부위원장님께서 배후 얘기하시면서 자꾸 싸움을 붙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그런 언급을 했잖아요. 이 사건의 배후에 자신도 대통령 부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배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뭐 미리 예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모든 진상조사는 미리 예단도 해서는 안 되고 또 미리 선을 그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다만 한 대표는 이것이 대통령 부부와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뜬 인물 진인물로 꼽을 만하네요. 화제의 인물인 건 사실이네요. 네, 화제 인물. 근데 이분 빨리 감사직을 그만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감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보안의식이 생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서울의 소리가 과거에 7시간 녹취록도 보도했고 몰카 영상도 보도한 매체인데 이런 것과 이렇게 보안의식 없이 많은 대화를 나눴고 더더군다나 이런 그 음습한 정치 공작을 꾸미는 분이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분은 남을 감사할 게 아니라 본인이 감사를 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하루빨리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 출신이나 뭐 여기 고위공직 출신들이 그 공공기관에 감사로들 가는 거 이게 전체적으로 좀 문제 삼아야죠. 사실은 감사라는 게 그 기관이 제대로 되는지 철저히 그 감시 감독해야 되는데 뭐 권력기관 출신이라고 그냥 거저먹는 자리 정도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 정치권의 이 상황 분토 이거 고쳐야죠. 1시 30분 좀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이현 씨. 네, 고속도로 지방 쪽의 정체 구간은 감소 추세입니다. 지금은 서울 쪽의 정체 구간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연휴 기간에 움직였던 차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을 보면요. 당진 부근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14km 구간 어렵습니다. 또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지체고요. 발안 부근에서 주춤합니다. 매성 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 분기점 부근에서 정체고요. 수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잠시 후 2시부터 여의동로가 전면 통제되겠습니다. 세계 불꽃축제 때문인데요. 마포대교 남단에서 6간빌딩 구간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니까 참고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송영훈 변호사. 결론은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누가 한 말이냐면요. 금투세. 예,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죠. 끝나고 노정면 원내대변인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결론은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이다. 시기와 시점, 결론에 대해서 모두 다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되고 금투세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이 벌써 한 70여일 지났는데 그동안의 민주당은 시행, 유예, 폐지 계속 갈팡질팡하다가 오락가락한 끝에 결국 또 결론을 못 낸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죠. 그 와중에 지도부에 이름을 했으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의중대로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말도 그동안에 계속 바뀌어왔어요. 사실은 2022년 2월에 대선 때는 본인 페이스북에서 금투세 시행 유지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거든요. 그러다가 그해 11월에는 시행을 또 2년 유예에 합의를 하기 전에 지금 이걸 굳이 야당에서 추진해야 되냐?
라고 하면서 유예 의지를 내비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예가 됐었는데 올해 7월에 와서는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걸 대표 재출마 선언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8월에 당대표 토론회에서 또 계속 말이 바뀝니다. 보완 시행을 얘기했다가 유예를 얘기했다가 또 완화를 얘기했다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금투세에 관해서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면서 결론을 못 내고 있는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결론은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 이 말을 금주의 한마디로 꼽아봤습니다. 네. 장유미 변호사,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일단 언론에서는 일단락이 됐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유해 때 쪽이죠? 유해 쪽이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지 이야기도 하면서 이게 민주당이 갈팡질팡한다라기보다는요. 민주당의 여러 정책 논의가 있었던 거죠. 정확하게 짚는다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여야 합의로 도입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1,400만 명의 이런 주식 투자자들이 워낙에 비토 목소리가 높고 해외에서는 다들 뭐 미국, 영국 이런 금융 선진국들이 차용하고 있는 거죠. 세금을 상당히 많이 물려요. 소득이 있으면 주식 투자로.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 주식 시장의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경쟁력을 갖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세제 이런 부분과 관련한 고민이 있었던 거고 이게 갈팡질팡보다는 기재위에서도 그럼 유예를 할지 아니면 그 구간을 높일지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지도부에 이제 위임을 하는 걸로 마침표가 찍힌 거가 아마 유예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죠? 네. 장유미 변호사, 금주의 한마디. 저는 이번 주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면풍백 수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검찰이 설명 자료에서 낸 이야기를 보면요.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내린 결론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예. 대단히 공감하기 어렵고 제가 공감하는 걸 넘어서서 국민들이 용인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꼽아봤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 나온 김에 김건희 특검법 또 최상병 특검법 다시 이제 재의결 절차를 밟았는데 104라고 하는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 반대가 108이 되면 국민의힘이 똘똘 뭉친 건데 104가 나왔기 때문에 최소 4명. 왜냐하면 뭐 야권에서도 누군가 또 뭐 반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 따지면 4명 이상일 수도 있는. 어쨌든 최소 4명은 이탈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들 분석하세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어때요 요새? 뭐 무기명 투표니까요. 네. 일단 누가 그 표를 다르게 투표하셨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투표하셨는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정무적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좀 더 강력하게 인지 내지는 환기시키는 효과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은 특히 명품 가방 문제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지금 그 몰카 영상이 공개된 지는 벌써 11달 정도가 됐고 네. 그다음에 그 국민 눈높이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서 사과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이제 9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면은 빨리 조속하게 정무적인 그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즉 사안의 성격, 내용, 본질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것이 정말 시간이 많지 않다, 시급하다는 것을 환기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그런 투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하면 4명 더 또 나올 수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나오나요? 이게 한 번 더가 될지 두 번 더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표가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표 단속을 이게 당론으로 채택했던 거예요. 반대하라는 그렇죠. 게. 그리고 오전 오후 의원총회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조짐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 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계속 이제 여당에서는 이거 야권의 입법 폭주다라고 하면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의원총회가 다소 이제 평상시보다 좀 길어지더니 필리버스터를 안 하기로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얼굴과 이름을 걸고 엄호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상당히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고 저는 무혐의 처분을 한 게 거기에 뭐 정말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연하지만 국민 보고 정치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게 엄호가 가능할 것인지. 그럼 민주당도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언짢거나 하면은 역풍을 우려해서 2번, 3번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국민 여론이 상당히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밖에 답이 되지 않겠다라는 부분.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왜냐하면 지금 반대표를 명시적으로 2표가 나왔고 이 하나는 백지를 냈다라고 했고요. 하나는 찬성의 의미의 가를 너무 길게 빼가지고 이게 무효표
대표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실에 보내는 경고 성격이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민주당에서는 뭐 김건희 국정감사로 만들겠다. 맞아요? 저는 이제 타이틀을 뭐 이재명 대 김건희, 김건희 대 이재명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달던데 아무래도 이게 전방위적이더라고요. 교육위에도 이제 학력 위조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걸쳐 있고, 뭐 외통위에도 있고, 뭐 여러 방면 운영이 해서 이걸 하나로 좀 수렴하기 위해서 뭐 TF 팀도 꾸린 걸로 김건희 여사 심판본부? 네, 심판본부. 근데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동아일보 칼럼을 상당히 정말 유의미하게 읽었는데 보수 언론이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 3년 동안 그 이슈가 보수를 욕보였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마 보수들이 자존감에 상처를 받는 하나의 바로미터로 김건희 여사가 지금은 거론되는 국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야당 역할을 전 정확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게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본부까지 만들고 국정감사에서 또 이것저것 더 추가적인 의혹들이 나오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다시 법안을 다시 발의해서 했을 때 거부권을 한 후에 재표결하면 이제 192 플러스 8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요, 그 입법적 측면, 사법적 측면, 그 다음에 정무적 측면은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적 측면은 뭐 검찰이 이것은 독립적으로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입장이 있기는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입법적 측면은 지금 이 특검에 관해서요, 두 가지가 좀 달라졌다면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특검의 추천 방식이죠. 왜냐하면 이번에 해병대원 특검법하고 묶어서 표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그 대법원장 추천 특검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민주당은 형식상 대법원장의 손을 빌리지만 야당이 무제한의 횟수로 비토할 수 있는, 그리고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도 결국은 야당이 2명을 고르는 그 본질적인 핵심에 있어서는 달라지지 않은 특검 법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무늬만 제3자 추천 특검이라고 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아예 야당이 추천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특검법을. 네. 그러면은 형식상 대법원장이 고르는 특검에 반대를 하면서 야당이 특검 후보 2명을 다 고르는 특검 법안을 찬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논리 필연적 귀결로 당론은 반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걸 하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하나만 하기가 뭐하니까 그때도 쌍특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쌍특검의 나머지 하나가 다른 겁니다. 뭐였냐면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제2요구에서 돌아와서 부결된 다음에 민주당이 2번 다시 발의를 안 해요. 아까 제가 그 이화영 씨 녹취록에서 나온 그 무죄 재판 거래 얘기했습니다마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이번에 국회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하려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했어요. 그러면 왜 야당이 그런 것은 특검을 하자고 하지 않고 권순일 대법관 증인 채택은 극구 반대를 하면서 이 특검은 계속 밀어붙이는가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야당이 지금 여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입법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그러나 정무적 측면에서는 여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니 김건희 여사가 왜 빨리 사과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가장 빠른 때 아니냐, 지금이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무튼 4명 이탈이 앞으로 8명 이탈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은? 그것은 김건희 여사가 언제 사과를 하고 어떻게 사과를 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그 사과문의 모범으로 평가받는 2015년에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메르스 사태 관련 사과문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우리 청취자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걸 언제 했냐면요, 이재용 부회장이 한참 기다렸다 하지 않았어요. 2015년 6월 23일에 그 메르스 사태 한 복판에서 바로 그냥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과문이 8단락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8단락 중에 4단락이 앞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뭐 끝까지 책임지고 환자들을 치료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관계 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해서 메르스 사태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가 응급실도 앞으로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뭐 음압 병상도 확충하고 심지어 앞으로 백신 개발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많은 대안을 4단락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즉 사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로만 잘못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가 아니고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모범적인 사고로 평가를 받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입법적 평면에서 어떻게 할지도 정무적 평면과 서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제 우리 고성용 변호사는 국민의힘의 대변인직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는 결국 대통령실을 향해서 계속 내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의 반응이 아직은 없죠. 아니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네,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아직은 대통령실에서 반응은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전 내표 이탈과 관련해서 이제는 주목해야 되는 게 한동훈 대표 태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지금 막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대법원장 추천이 뭐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국민 눈높이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메시지가 오락가락하냐 또 이제 비판을 예. 받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또 오늘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랑 따로 별도의 만찬을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저는 이미 대통령실과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봅니다. 이 국면 속에서. 그럼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당대표는 당연하지만 원내대표보다 훨씬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원내대표보다 당을 장악하고 뭐 원내 상황이라고 해서 국감 상황이라고 해서 당대표 이른바 말빨이 먹히겠습니까? 원내대표 말빨이 먹히겠습니까? 통상의 경우라면 당대표가 훨씬 그러겠죠. 그렇다면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가 되게 의미심장하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송영훈 대변인도 계시지만 다른 대변인이 한 방송에 나와서 지금은 우리가 독대를 요청하지만 다음번에는 대통령이 요청할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저는 국회 일정과 맞물려서 사실상의 이제 좀 반협박 비슷하게 이 메시지를 낸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렇다면 내표 이탈 이게 안 될까요? 추가 내표 이탈? 저는 대단히 임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10월 탄핵설이 나오고 뭐 이재명 대표는 11월 위기설이 나오고 뭐 네. 이런 얘기 다 근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탄핵이란 게 워낙에 엄중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 언론의 진단도 그렇습니다만 민주당이 탄핵을 앞장서서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지금 국면 속에서는요. 정권을 이양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대단히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역풍으로 작용할지도 모르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당히 낮고 이게 방향 전환이 되거나 모멘텀이 정치적으로 생길 가능성 희박하다고 전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은 상당히 좀 열심히 뭐 어떻게 보면 분주하게 일단 우리가 차기 집권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다면 탄핵을 막 속도를 내거나 할 필요가 없어서 10월 위기설, 뭐 또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연동한 정치 일정 그 부분은 아마 고려 대상이 아닐 것 근데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왜 보도가 되는 거예요? 아마 11월 달에 그 누군가 1심 선고 정치권에서 때문에 누군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보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긴 한데 그죠? 아마 그럼 여당 인사들이 아닐까요? 여당 쪽에서? 아니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무슨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를 개최를 하고 그 개최할 수 있도록 대관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인사말하면서 뭐 금년 안에 탄핵하자는 그런 그 주최 단체들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설이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고 사실은 강득구 의원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극구 사과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 차원에서 강득구 의원을 좀 징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소위 탄핵 연대라고 하는 것에 가담해 있는 의원들도 그런 거 하지 마라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죠. 정말로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라면. 그리고 10월 탄핵설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설과는 별개로 예. 11월 위기설은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11월 15일과 11월 25일에 두 개의 선고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 그 선거법 위반 중에 다른 모든 걸 다 떠나서 백현동 용도 변경을 국토부 협박받아서 했다. 이거는 발언한 국감 영상 속기록 다 남아있고 그것과 정반대되는 국토부 공문이 남아있고 당시 국토부 성남시 전 공무원들이 숱하게 이번 재판에 증언했습니다. 당연히 위기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위증교사는 그 녹음 파일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김진성이라고 하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가 자기는 그때 캠프에 미리 나와 있어서 모른다고 하는데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걸 우리 국민들께서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11월 위기설이야말로 저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뭐 1심 판결 나온다고 위기가 되나요? 아니 위기가 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항소 단계가 있을 거고 유죄가 나와도 유죄가 설사 나와도 근데 저는 그냥 정파를 떠나서 무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온 게 제가 30분을 그걸 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왜 변론 유죄설 뒀냐 이렇게 전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이제 제가 한 변호사님이랑 약속을 하다가 빨리 이제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증인이랑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제 대형 높은 변호사님이셨는데 저희가 증인을 이제 우호 증인 뭐 적대 증인 있는데 변론 유죄설 보고 기억을 환기해 달라고 하는 게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0분에 보면요.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 기억 당신 예, 어떻게 하고 예.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저는 아니. 무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민주당은 지금 우리 장유미 변호사가 뭐 공식적으로 탄핵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을 네. 지금 쓰고는 있지만 솔직히 내심은 뭐 뭔가 꼬투리가 좀 잡히고 민심이 자꾸 좀 떠들면 언제든지 할 준비는 해야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야권의 정치인 분이랑 말씀을 나누다가 이건 탄핵으로 가는 국면이냐 지금 어쩌냐 그랬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탄핵이란 건 정말 가결까지 가는 그 수순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한다면요. 근데 법률의 어떤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무르익지 않은 부분이 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한번 거쳐왔기 때문에 너무 탄핵에 좀 매몰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치적 상상력의 측면을 이제 말씀도 주시던데 제가 이야기로는 그래서 개혁신당에서 이제 단임,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도 좀 나오기도 하고 뭐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책에서 이거는 하야를 하되 아니면 정치적이나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는 방향으로 고민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런 제도를 뭐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방향이 나와서 저는 탄핵만이 정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토 목소리를 내시는 분의 정답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하는 장 부위원장님의 말씀이야말로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 지점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대통령 탄핵은 해야 되는데 탄핵이 될 만한 사유는 못 찾았다. 지금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환원하자면. 그렇지 그런데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한 일이고 우리 헌정 질서를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안정되게 할 생각을 해야지 뭔가 자꾸 그 헌정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집권하는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이런 발상은 사실 우리 정치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중하다고는 하지만 네. 머릿속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무튼 공공연히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 거 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대선을 치러야 하니 탄핵밖에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뭐 탄핵이란 게 제가 아까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건 대통령이 번번이 특검 법안을 거부하시면서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게 수사 선상에 오르면 저는 탄핵 사유라고 검토할 만한 그런 상황이 당연히 올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법률적, 헌법적 위반 사항이 너무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그렇습니다. 특검이 채택되고 네. 수사가 시작되면 위법한 게 나오고 네. 그러면 탄핵 사유가 법률적으로 구성된다. 네. 그리고 국민 여론이 아마 그때는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가 3주째 아마 우리 방송에서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여권은 총체적으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정신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3주 연속 드리기 때문에 우리 듣는 청취자들께서 아마 어떤 그 맥락에서 말씀드리는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아까 동아일보 칼럼 이런 거 네. 보셨습니다만 요즘 동아일보나 뭐 조선일보나 이런 보수 언론들의 이 김영 칼럼에 자주 등장하는 게 김건희 여사 건이 가장 핵심 문제인데 윤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김건희 김자만 나오면 무조건 노를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보도가 돼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보수 언론에서 진단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이 정권의 지분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까지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왜냐하면 뭐 검찰에서 나가려고 이제 좌천되고 있을 때 낙담할 때 굉장히 고액 연봉을 제한받을 때 그러지 말고 계속 남아서 어떻게든 그 로드맵을 짜준 게 김건희 여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여하는 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확인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뭐 간결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집에서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제가 받아보는 신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유의해서 읽었고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런 설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불식할 필요가 있고 그 불식하는 방법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그 우리 사회에서 정석이라고 평가받는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과거 잘못된 것에 대한 사과 표명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개선책까지를 포함한 그런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범적인 사과로 그럼 김건희 받아들여집니다. 여사건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책의 정답은 뭡니까? 대통령실에서 고민하겠죠. 아직 거기까지는 제시를 안 하시네요. 제가 이번 주만 나오고 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오늘 거두절미 각설하고 여기까지 할까요?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원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순서 마치고요. 10월 테마기획 딥페이크 악마의 그림자는 다음 주 토요일도 계속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방송된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이선희가 부르는 제2에게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